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각 신문의 일면부터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북한 비핵화 종전선언 빅딜 가시권이다. 이런 제목이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쟁의 망령을 새 평화로 대체하기 위해 대화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한미 종전선언에 공감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빅딜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 일단 중간선거는요. 11월 6일입니다. 북미 2차 회담 일정을 놓고 밀당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요. 10월 후 회담 가능성 크다.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곧 만날 것이다. 그래서 좀 날짜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연간 426만 원이다. 전체 건보 진료비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가 발간이 됐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만은 오히려 12%나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자, 동아일보입니다. 역시 기사가 이쪽에 있네요. 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매듭 지어야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10억 엔을 받아서 설립한 재단인데 사실상 역할이 없고 국내 반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사실상 해산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훑어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김유철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효은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실장 이광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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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오늘 새벽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역시 종전선언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핵심 내용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리고 종전선언 필요성 그리고 위안부 문제 역시 끄트머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기존에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반복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의
강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유엔 예, 총회는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뭐 로켓맨이니 예. 북한에 대해서 예. 굉장히 공격하는 트럼프 연설도 예.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단한 평화로의 예. 패러다임 전환, 예. 굉장히 큰 어떻게 예, 보면 예. 그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진 예. 거죠. 근데 총론에서는 그 비핵화라든지 이렇게 다들 분위기가 좋은데 예. 또 강론에 들어가면은 좀 미묘한 또 차이가 있어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하시면서 하는 게 북한이 비핵화로 많이 나왔으니 예. 종전선언도 지원해주고 또 국제사회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는 그런 부분 대북 제재도 강조했습니다. 좀 풀어주자, 예, 예. 협조를 하자 뭐 예. 이런 뜻으로 이 판을 좀 바꾸자 이런 뜻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예. 상대방을 얼만큼 믿느냐의 게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삿짐 다 오고 예. 잔금 다 내면은 그때 현관 열쇠를 주겠다 이런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예. 굉장히 어른도 잘 알아보고 예. 솔직담백하고 예. 경제 발전에 대한 그 열의도 대단히 크니 예. 짐은 다 안 오더라도 잔금은 다 안 주더라도 세간 일부라도 좀 이사 오게 좀 해줘라. 잠금 전에 좀 키 좀 달라. 그렇죠. 뭐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히 다 끝난 게 잔금인데 트럼프는 완전히 잔금 끝난 다음에 현관 주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입장에서 그런 비율 들어보니까 좀 큰 그림이 좀 이해가 되네요. 예, 세입자가 그거 절대 떼먹을 사람 아니고 내가 예, 가서 예. 보니 어른도 잘 알아보고 예, 하니 예. 그 미리 세간 예. 일부라도 좀 들어오게 합시다. 예.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풍계리도 없앴고 동창리도 지금 곧 없앨 거고 네. 앞으로 영변 핵시설까지 하는데 예. 그거 평양 말로 하면 너무 하지비 뭐 이런 뜻이죠. 좀 더 좀 성의 좀 보여라 예, 예. 하는데 이 구체적인 거는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예. 핵리스트 내놔라 그리고 검증하자. 예, 이게 예. 트럼프의 제일 요구고 예. 또 김정은이나 이쪽은 그 제재 좀 해제해 줘라. 그리고 종전선언 좀 빨리 하자 이건데 예, 예. 서로 얼만큼 믿느냐의 게임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환 변호사. 예.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새벽 연설도 그렇고요.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는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예. 본인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여러 차례 만나지 않았습니까? 세 차례 벌써 만났는데 평양에서 본인은 가서만 17시간을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을 직접 만났으니까 예.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거 외에 예. 사람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예. 미국은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거나 미국이 바라는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예. 이렇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김정은 위원장의 본인 입으로 혹은 본인의 행동으로 예. 비핵화 의지를 국민에게, 우리 국민에게 혹은 미국에게 이렇게 예. 신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지금은 많은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예. 과거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예. 아직까지 완전히 믿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본인이 직접 이번에는 본인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올리긴 했지만 예. 그전에는 올리지도 않았고요. 예. 실제적으로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예. 북한은 여전히 핵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핵 능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예. 도대체 예. 핵탄두가 몇 개 있는지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만이라도 하게 되면 예. 적어도 어느 만큼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대응 조치를 얼마큼 줄 수 있는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공개는 없이 조금씩 준다는 것 자체가 예. 본인들의 전략 전술 아니냐. 계속 이야기하는 살라미식 전술. 예. 그렇다고 본다면 말을 해석하는 방식과 본인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완전히 의구심이 없기 때문에 예. 돌다리도 뚫겨서 건너는 게 맞다라는 예. 차원에서 본다면 여전히 좋은 이야기고 앞으로 잘 돼야 되겠지만 예, 예. 여전히 어렵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전체적인 미국의 일각에 이제 저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저희 기사가 준비했는데요. 김정은 평양회담서 속임수 쓰다가 미 보복 어찌 감당하겠냐 이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정치권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문 대통령 북한 발언 전하며 중재 외교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성 믿어달라고 말해. 나도
비핵화 의지 진정성 믿어. 여기서 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스스로 얘기한 말입니다. 북미 교착 중지하며 대화의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지금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요. 미국 외교협회 당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 특히 그래서 이 발언이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옆에 기사 좀 보죠. 자, 이번엔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수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폭스뉴스. 여기 있습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면서 외국 현지 언론과 현지에서 인터뷰한 거는 이번 폭스뉴스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문 대통령, 남북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국 계속 주둔 필요. 아무래도 이 주한미군 얘기는 미국 보수층의 관심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여기 보면 폭스뉴스와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껄끄러운 트럼프를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본다는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인터뷰는 폭스와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이 좀 여기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NN 등 진보 성향의 미 주류 언론의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를 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폭스뉴스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봤을 겁니다. 이 얘기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도가 담긴 인터뷰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좀 마저 보죠. 청와대, 트럼프가 준 펜은 만년필 아닌 유성 사인펜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여러 가지 서명이 있었는데 서명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펜을 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저 펜을 줬을 때 많은 언론에서 만년필을 준 것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유성 사인펜.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이 들어가 있긴 하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저렴한 사인펜이다 이 얘기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좀 가격이 저렴한 이 이른바 네임펜으로 서명을 해서 의전에 맞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걸 의식한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준 것도 만년필이 아니라 유성 사인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듯한데 별게 다 기사가 되죠. 요즘에는요. 자, 김유철 교수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속임수를 쓰다가는 미국의 보복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이게 전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북한도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 초부터 이 지금 회담 정국이죠. 이 회담 국면, 남북 회담 또 북미 회담 이 국면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의 어떤 북미 회담의 약간 삐그덕거림이 엄중하다고 별도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 국면 자체를 크게 이제 엄중하다 보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전략적인 이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얻을 것들을 좀 얻기 위한 그런 이제 오구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핵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 일이 없어질 것 없다 이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협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건 그 핵을 없애가는 일들은 남아 있지만 이 위협하는 일 이런 적대적 관계의 부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의지를 천명한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미국과 이 핵을 어차피 없애려고 하는 이제 시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미국하고 괜히 이제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북한은 체제 유지에 이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김용현 시장님, 폭스뉴스 인터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보수층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기사에 방금 소개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눈만 뜨면 가장 먼저 보는 뉴스다. 폭스뉴스다. 거기에 인터뷰를 가서 여러 가지 상황, 보수층이 그냥 물론
인터뷰 중간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껄끄러워할 수 있는 질문도 좀 있었습니다. 국내 탈북자 문제라든가 국내 언론 관련된 문제 있었는데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답변을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미국 보수층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행보를 보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그 확신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압축돼서 나타난 게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였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그런 보수층을 직접 설득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정말 대담하게, 진짜 담대하게 정면으로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폭스뉴스 인터뷰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매끄럽게, 그다음에 자신감 있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밖에서 의심할 만한 그런 북한의 태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요. 그 확신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미국의 보수층 그리고 국제사회에 그것을 굉장히 그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 그러면 미국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경제 시찰 그리고 당장 뭐 제재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지원이랄지 이런 걸 해 나가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도 뭐 통일 이유까지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이라는 게 어떤 남북 관계에 어떤 대북 종전선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전체 평화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고 아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그 유엔 안보리에서의 그 회의 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쨌든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많이 그 이해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건네준 그 펜에 대해서 설명할 정도로 미국 조야를 의식한 여러 가지 행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들은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내 언론하고는 한 곳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국내 언론과 단체라도 인터뷰를 해서 지금 남북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풀어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트럼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 추구, 비핵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0도 바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1년 전만 하더라도요. 로켓맨이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북한 측 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뜨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김정은 용기에 감사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좀 보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차례로 거명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번 유엔 총회 연설 장면에서 나타났다. 이 얘기가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missiles and rockets are no longer flying in every direction. Nuclear testing has stopped. Some military facilities are already being dismantled. Our hostages have been released, and as promised, the remains of our fallen heroes are being returned home to lay at rest in American soil.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his courage and for the steps he has taken. 네, 윤영걸 전 대표님. 180도 바뀐 트럼프 대통령.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을까요? 자기의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고용이 꽉 찼다. 고용 잘한다고 오히려 그 우리 한국의 형편을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한 자기 자랑을 했어요. 통상 그런 정상회담 자리에서 본인 나라가 굉장히 좋고 경제가 잘 된다고 잘못 얘기하면 상대 정상이
그럼 양보 좀 도와시죠. 되게 그렇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자랑을 했거든요. 예. 이번 유엔 총회 가서도 자기가 주도했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까지 지금 변화됐다. 그래서 시진핑, 아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다 김정은까지 다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리드했는데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엔 총회 연설 중에 각국 대표단들이 웃었잖아요. 좌정이 웃음보다가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너무 자랑을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치적을 자랑하긴 하되 또 북한이 또 비핵화로 상당히 또 진전된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은 저 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라든지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 저자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디벨로퍼 회사 그 창업자기도 하고 물론 아버지는 조만한 집장사 하던 사람 물려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걸 키웠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 하고 하되 거래는 함부로는 안 한다. 또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자기가 정해놓은 선까지 안 오면은 내가 보기에는 응하지 않을 그런 그 태도까지 좀 보여줘서 미국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나 모든 걸 거래할 때 보면은 옛날 미국 대통령은 점잖고 수준이 높아서 감히 못할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좀 욕도 많이 얻어먹고 탄핵 위기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한다는 점에서 실속은 좀 차리는 거 아니냐. 어제도 방위부 분담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자칫하면 미국 이익을 위해서 우리 북한 비핵화라든지 이런 것도 언제든지 어떻게 돌변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규환 변호사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윤 대표께서 얘기하신 자기 실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정말 동감하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여지는 트럼프의 모든 모습들은 다 내부 중간 선거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11월 6일 날 잡히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전선을 다 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장 주된 전선은 어디냐? 중국과 저는 서남아시아, 즉 중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공책, 즉 싸움, 전쟁으로 하고 있는 무역전쟁이나 뭐 이렇게 싸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과의 관계마저도 전쟁으로 가게 되면 주력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힘을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에게는 오히려 유화책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유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을 한 군데 쏟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평화를 하면서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실제로 트럼프는 전부 다 말만 주고 즉 명분만 주고 신뢰를 받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무슨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그래서 뭐든지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리를 받아내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돼서 실리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판을 덮어버릴 수 있는 판을 깨버리고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죠. 이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지강이 전술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실리가 제대로 얻어지지 않을 때는 중간선거 이후에는 좀 다른 측면을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는 또다시 180도로 바뀌어서 원래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네요,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중간 선거는 11월 6일에 있습니다.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죠. 10월 지나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10월 지나서라는 말은 중간 선거가 끝난 뒤라는 의미 같거든요, 지금.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26일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매우 가까운 장래에 very near future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매우 가까운 장래. 이게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모호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이 기사도 좀 보죠. 자, 10여 대 차량 활주로의 대기, 호텔까지 경찰 호위. 누굴까요?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미국이 초특급 의전을 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기 위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왔는데요. 지금 여기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expect I'll be traveling to Pyongyang before too long as well to make the final preparations for the second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Would that be before the end of the year? What is soon? Yes, Lord willing, I'll be traveli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예, 김수혁 교수님. 네. 지금 2차 정상회담은 하는 걸로 사실상 기정사실됐습니다. 장소 얘기도 꽤 있는데 좀 시기 문제도 꽤 관심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10월 말쯤까지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게 좀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그렇고 예. 지금 시기 이제 그 아주 빠른 시기에 이제 하겠다. 예. 이제 이런 메시지들은 뭔가 이제 좀 뭔가 예. 오고 감이 있지 않았느냐. 예.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리용호 초특급 의전도 예.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이 의지들을 예. 갖고 왔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기 예. 때문에 이제 그것에 상응하는 좀 이제 조치를 취해준 것 아닌가 싶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중간 선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 트럼프는 중간 선거의 승패 여부를 떠나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도 예. 이게 지금 그냥 트럼프에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높거든요. 예. 또 한편은 이제 경제가 지금 좋다 그러지만 예. 이미 이제 지금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2008년 경제 위기보다 더 센 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전혀 북한 문제를 빼고서는 전환이나 뭔가 변화하는 이 선도하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 지지율 낮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빨리 좀 뭔가 조치를 이제 취하고 성과를 얻어내는 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 트럼프 대통령이 초한 국내 사정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좀 당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기다려보면 알겠죠. 자,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추석 연휴 상황을 좀 복귀해보는 기사 2가지를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전화 좀 시간 끌고 측정기에 침 뱉고 과잉 단속 폭로 얼음장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음주 단속 현장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행 취재를 지금 해봤다는 건데요. 한국일보 기자들이요. 여기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명절 땐 음복 딱 한 잔만 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측정기에 숨 약하게 불기도. 그리고 수치가 나오면 믿을 수 없다. 적반하장 태도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부에 청원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운전자도 계시네요. 술을 드시면 안 되는데 특히 명절 때는요. 낮술을 해서 낮에 음주 측정에서 음주 여부가 검색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명절 때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자, 다른 기사 좀 보죠. 여기 보시면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얼마나 올랐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샀어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추석 밥상 대화 기승전 부동산으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전남 장흥의 농부 최모 씨, 연세가 78세신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부동산이 이리 오를 줄 알았으면 소도 논밭도 다 팔고 집을 살 걸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네요. 여기 보면요. 광주에 사시는 퇴직자 김모 씨, 56세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아파트 사는 건 엄두도 못 낸다. 이런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죠. 무주택자 집 살 수 있을까 한숨. 추석 연휴 동안 그랬다는 거죠. 미혼 딸 부모와 청약 전략을 짜고 부모 자식 간 아파트값 분할 약속도. 지방에서는요. 왜 서울만 오르냐 이런 불만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김혜원 시장님. 기승전 부동산. 좀 심각해 보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진짜 많은 가정에서 집값 얘기가 큰 화제였다는 거, 주제였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요즘은 아예 부동산 관련해서 예. 기사를 안 보고 아예 안 보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말 무반응이라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다 이런 심정이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그러면 집값이 올라서 또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막상 또 이렇게 들어보면 나 팔지 말고 지난달에 팔았는데 예. 괜히 그거 팔았다. 지금 더 올랐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욕망의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진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예. 없는 사람은 예. 또 없어서 아파하고요. 예. 저도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가족한테 우리 친척들한테 좋은 얘기 하다가 왜 이런 가슴 아픈 얘기 하냐. 하지 말자. 왜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집값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네.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순간 이제 대화를 알겠습니다. 끊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골 대표님, 사실 네. 집값 관련해서 집값이 오른 분보다는요,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 분이 전국적으로 뭐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다수가 좌절감을 느낀다는 소리인데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예. 갈수록 커지는 거죠. 예. 지금 지방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예. 서울에서도 강남하고 도심만 지금 예. 오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특이한 나라가 예. 사는 집 시세표가 예. 매주 예. 중요 일간지에 등락 표시되면서 나오는 나라예요. 그렇죠. 신문에 나옵니다. 자기 사는 주거지가 유가증권에서처럼 등락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동네에 살고 어디 산다면 대충 어느 정도 생활 수준까지 다 나오는 나라고요. 예. 그리고 헌 아파트 지나가다 보면은 예. 경축,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해서 경축 이렇게 써 있어요. 경축. 네. 그러네요. 자기 집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진단 받았는데 그걸 경축이라고 붙여요. 왜냐하면 듣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네요. 자기 집 무너진다는데 예. 그걸 빨리 피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경축 드디어 통과 이렇게 해서 그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예. 많이 비난도 하고 투기꾼 욕도 하지만 예. 우리 개인들은 재산의 한 80% 이상이 예. 다 지금 부동산 재산이 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시골 부자가 서울에도 부자였거든요. 시골에서 소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하면 서울에서도 어느 정도 살 수 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울 강남 내려오면은 시골에서 웬만한 거 팔아도 예. 집 한 채를 못 사고 벽돌 몇 개밖에 못 살 정도로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 70 넘으신 어르신께서 소 팔고 논밭 팔아갖고 집 살 걸 그랬다 이런 말씀을 후회를 하신 발언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 부자가 예. 이제는 그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게 전국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게 예. 정부 대책이 예. 지금은 투기꾼 때문에 다주택자 투기꾼 예. 때문에 그렇다고 이쪽으로 막 몰아가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국민의 주거 걱정이 없도록 예. 진짜 저렴하고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 롯데 123층 같은 건 임대주택 좋은 거를 예. 강남 좋은 데다 한 10채 정도 짓는 거예요. 100층짜리를. 그래, 이번에 그 주택 그린벨트 예, 예. 풀어서 한다는 거를 예. 거기 어디 집값 떨어지는 경기도 어디다가 해놨어요. 그거 아무리 해야 소용없습니다. 예. 서울 도심하고 강남에다가 예. 125층짜리 한 10채 우선 짓고 제가 보기엔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집값 잡는 거는 그건 예. 시장 원리를 함부로 못하지만 예. 주거에 관한 거는 불편함 없이 정부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일자리 예산 54조잖아요. 예. 그 일부분만 거다 떨어서 거다 하면은 예. 주거 문제 풀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출산도 되고 다 같이 풀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경환 변호사. 예. 예. 물론 지금 현재 집값은 예. 강남 집값 때문에 모든 것이 예, 문제되는데요. 사실은 강북에도 예. 강남처럼 좋은 교통과 예. 환경을 만들면 예.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의 유산, 강남에 필적할 정도의 어떤 집을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러면 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정부가 약간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좀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전향적이라고 지금 봅니다. 전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그 양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약간 서울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부분이 강남 집값과 필적할 정도의 집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강북이나 예를 들어서 강북에 뭐 노도형, 노도강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어떤 그 부분에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노후된 건물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급이 있게 되고 공급이 있게 되면 수요가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 바로 집값이 잡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예. 번째는 오늘 뭐 추석 밥상 이야기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는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추격.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겠다고 나서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논밭 팔아서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계속 차를 타고 하다 보면 왜 차선을 바꿀 때 나중에는 최고 늦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원래의 투자 목적대로 투자 행동대로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병환 변호사께서 오늘 집값 관련 컨설팅까지 해주셨습니다. 김민철 교수가 혹시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집값 얘기 좀 하셨습니까? 네네 안 하다가 이제 막판에 어제 밤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기승전 부동산이 됐군요 결국에는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다 맞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방하고 서울 이제 이 격차 부분은 실제로 이제 그 공급 부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경기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신도시나 이제 이런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빈 아파트들이 많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느냐? 이게 이제 교육하고 보건, 의료 이제 등 기본적인 복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학교와 좋은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는 적어도 중앙 정부가 좀 주도해서 교육 문제하고 보건, 의료 이 문제에 대한 좀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교육 문제가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개헌 논쟁하다가 이제 자치분권 개헌하자라고 했다가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간 좀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좋은 이제 그 지역을 만들기 운동 같은 거를 이제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통일 번영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이제 사회구조의 개혁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부분들을 지금 빨리 좀 진도를 이제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거를 좀 이제 확인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거를 부동산 문제만 갖고 자꾸 해봐야 이제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추석 복귀를 좀 빌려서 나온 네 분께서 부동산 관련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라 밖 소식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한때 국민 아빠 빌 코스비 감옥 신세다. 빌 코스비는요 미국 드라마죠. 코스비 가족에 등장한 아주 건실한 중년층 가장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줬던 미국 배우인데요. 성폭행 혐의로 징역 최장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유명인 첫 유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 보시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민 아빠의 몰락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BTS라고 부르더군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유엔서 젊음과 꿈을 말하다. 여기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유엔 행사장소 7분간 연설. 나라, 출신, 피부색, 성, 정체성이 어떻든 자신을 이야기하고 이른 목소리를 찾아라. 이렇게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한국 가수 첫 연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유엔 7분 연설이 많은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해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아동기금의 청년 아젠다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총회 무대에 올라 7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그룹을 대표해 연설자로 나섰는데요.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란 메시지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들이 겪은 고뇌와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청년들의 공감을 얻어내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김정숙 여사도 참석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만난 김정숙 여사는 축하와 격려 인사를 건넸습니다. 음악으로 청소년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또 축하 인사와 함께 이니시계로 알려진 청와대 시계를 방탄소년단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받는 아이돌 그룹이죠. 최근엔 미국 피플스 어워즈 초이스 어워즈까지 진출해서 올해의 그룹과 소셜미디어 유명인, 노래, 뮤직비디오 부문까지 총 4개 부문 결선 후보에 올라 유력한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방탄소년단은 이번 유엔 연설 메시지에서 세상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예, 김효일 시장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인기, 미국 그리고 뉴욕, 유엔에서 대단한데 비결이 뭘까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우리 청년들이. 글쎄요, 이게 참 그 방탄소년단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게 진짜 어디까지가 될까 정말 기대가 큰데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어떤 자식을 키운 엄마 입장에서 약간의 좀 그 어떤 마음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다. 예. 저는 이제 이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정말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명제인데 지금 그 세계의 많은 어려운 그 청소년과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전 지구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10대 청소년 시기와 20대 청년기가 참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지금 이런 환경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어릴 때부터 경쟁이랄지 특히 입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10대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인이 되는 성장하는 건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억눌려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20대 청년들이 그 방탄소년단에 의해 그 메시지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전 한편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정말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 자연스러운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김철 교수님. 방탄소년단이 유엔까지 가서 연설을 해서 여러 가지 울림을 남긴 거는요. 우리 국내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청년들의 어떤 보편적인 고민이 담겼다.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건가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저 월스트리트 때도 이제 봉기도 있었고 또 런던도 폭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분노하라 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청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진짜 세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갖고 있는 좌절감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청년 세대로서 이제 뭐 어떤 국적성이나 한류 이 부분을 떠난 굉장히 지금 세계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나 문제의식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픔을 대변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르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측면에서는 비틀즈에 이제 비견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리고 또 한편 뭐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만 해도 지금 1980년대 이후에 저 출생자들은 미래가 없고 이게 이제 자산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꼭 우리 한국의 지금 현실과 똑같습니다. 근데 유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쪽에 가보시면요. 그 좀 마을 이렇게 좀 깊숙하게 들어가시면 청년 세대들이 낮부터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이 이유가 다 어디서 불평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산이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불균형하고 불평등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때 이제 이 뭔가 떨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좌절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방탄소년단이 이제 좌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나 새 세계는 뭘까 이런 메시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내용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군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무대에서 자화자찬하다 웃음거리가 된 트럼프.
무슨 얘기를 한 건가요? 여기 보겠습니다. 임기 내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네요. 그리고 머쓱해진 트럼프 어색한 미소를 날리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라고 또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굉장히 좀 멋쩍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영상으로 보시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has accomplished more than almost any administratio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merica's so true. Didn't expect that reaction, but that's okay. Midterms coming up. What did you feel about that? Oh, it was great. Well, I was meant to get some laughter, but it was great. 본인이 얘기해놓고 약간 웃음이 나오니까 so real이라고 진짠데요. 이렇게 또 한 말도 더 약간 좀 웃음을 자았겠는데 이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과 러시아 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지금 당장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러시아 자원에 완전히 종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연설에 했어요. 그러자 독일 외교관들은 모두 어이없어하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트럼프 대통령 자화자찬하다가 조금 망신을 당한 건가요? 그런 대로 또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대본 읽지 않고 좀 자기도 같이 웃으니까 좀 지금 탄핵을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인데도 저렇게 자기 자랑한다는 태도 그러니까 뭐 자신감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맨의 저게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는 회사는 어떻게 되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내 치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랑하고 거기다가 또 독일하고 러시아 가스 관하는 거 그것도 비난하고 그런 것까지 연설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좌충우돌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로부터는 실속은 꽤 얻었어요. 한미 FTA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FTA 또 얻어냈잖아요. 처음으로 개정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다가도 압력 넣어가지고 지금 중국이 경제 패권주의 좀 그만하고 미국하고 대화 좀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또 얻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의 저런 태도는 좀 추석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웃은 게 제가 저 화면 보고 많이 웃었는데 그런 대로 또 욕은 얻어먹지만 또 실속은 또 국제관계에서 또 많이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걸 대표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요즘에 뭐 자기 PR 시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PR인지 혹은 자화자찬인지 그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나도 이번에 끄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팩트를 가지고 좀 겸손한 태도로 자기 PR을 했다면 자기 PR에 됐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팩트를 너무 넘어서서 팩트를 이렇게 포장하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화자찬에 가깝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해보고요. 혹시 그 자화자찬 속에는 객관적 기준과 달리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주관적 측면에서는 자화자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에 저렇게 칭찬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트럼프는 언론으로부터 온갖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찬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폭스뉴스만 눈을 뜨면 본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그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 PR이 아니라 자화자찬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실소를 금치 못하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유엔 총회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장면이 나서 저희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정치 뉴스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결심 선다면 내년 당권 도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박계 의원들의 출마 권유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한국당의 유기준, 박대출, 정용기 등 6명의 의원이 지난 20일 한 식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와 오찬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현장에서 정치권에 뛰어들 것을, 출마할 것을 권유하자 결심선다면 내년에 당권에 도전을 한다. 내년이면은 내년 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거기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경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인데 어제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판단은
아마 본인은 좀 이렇게 쉽게 예. 그 관료 쪽으로 왔기 때문에 예. 이 정치계 쪽에 들어서면 온갖 검증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예. 국민들 언론들로부터. 그걸 견뎌낼 힘이 있겠는가? 그걸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그런데 예. 그 반대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공안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기질이 있었고 또 어떤 점잖은 태도 이런 것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것이다. 예. 라는 차원에서 내년에 당권에 도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발언을 비추어 보면 아마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까지 나온 거는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예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와서 당권을 지고 예. 그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예. 나중에 대권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야기는 대권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권 의지가 확실하다면 적어도 당권에 도전하면서 어려움들을 예. 겪어봐야 예.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대권을 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도전하게 대권을 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추진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대권에 도전하고 대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궁금해지는 것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사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유시민 작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내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래 맡고 있었던 자리인데요. 이 이사장 자리 사임하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는요, 방송 활동으로 인지도가 상당하죠? 굉장히 높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정계 복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계 복귀. 오늘 정계 복귀 얘기가 두 분에 걸쳐 나오고 있는데, 김현 실장님, 진짜 정계 복귀,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사 말미에도 예. 정치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썰전에 하차할 때도 그런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분도 과거에 이제 정치를 하죠.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작가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는 정치 말고도 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분이 정치를 안 하셔도 본인은 작가로서 그다음에 방송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훨씬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보다는 지금 밖에서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가면 특히 뭐 여의도 정치라는 거는 뭐 국회의원 선수랄지 그렇죠. 나름 또 계급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본인이 어떤 작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금 거의 보면은 뭐 작가계나 아니면 그 요즘 그렇습니다. 방송계에서 그렇죠. 정치 관련 토론회에도 자주 나오고 그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예능 프로에서도 거의 뭐 주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굳이 돌아갈 실익은 없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그 이제 노무현 뭐 재단이나 이런 데 굉장히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 의 역할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매우 이제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어울리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황교안 전 총리나 유시민 작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딜까요? 런던에 있는 육교에 매달린 한옥. 이런 모습인데요. 한국 설치미술가 서도호 씨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서도호 작가는요, 주로 이런 집을, 이런 집의 모양, 이런 집을 개념으로 여러 가지 설치 미술 작품을 남긴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제가 지금 적어 왔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살면서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고 보니까 런던 시내에 있는 육교에 한옥이 저렇게 비스듬히 얹혀있는 모습. 뭔가 정체성을 고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역시 작가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설명을 제가 하고 듣고 보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풍 모습입니다. 설악산 공룡 능선에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단풍이 시작이 됐는데 중부와 남부 지방의 단풍은 각각 10월 중순, 하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인데요. 화해 치유커녕 숙제만 남긴 채 2년 만에 문 닫는 위안부 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안부 재단의 공식 이름은요. 화해 치유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화해와 치유는커녕 숙제만 남겼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서 사실상 해산할 뜻을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전 해산 절차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입니다. 이 10억엔의 일부는 이미 사용을 했는데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일본에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거든요. 재단은 해산하지만 돈은 남아있어서 일본에서는 일단 분위기는 안 받겠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고민으로 남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죠.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일 교수님, 재단이 사실상 지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해산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10억엔 처리가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그간에 그 돈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는 이제 받지 않겠다. 그렇죠. 또 받아가지고 그걸 또 일본 정부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상당히 이제 일본은 15억엔을 줌으로써 해결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곤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화해치유라고 하는 이제 그 취지 이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돈을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그 협의 속에서 좀 창의적인 이제 방법으로 써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후 한반도 여러 가지 이제 평화 체제라든지 이런 구축과 관련된 혹은 이제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피해 이제 여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피해 보든 이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이제 그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근데 이걸 당장 유엔 같은데 기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뭐 당장 사용하는 건 아니고 계속 기금들을 조성해 가겠다. 그래서 뭐 한일 간의 협의와 그다음에 뭐 유엔의 그 중재 속에 써가겠다. 이런 좀 창의적인 안들을 오히려 좀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좀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3명 들러리 서지 않겠다면서 사퇴. 총무원장 후보 출마했는데 4명이 출마하는데 그중에서 3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거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종단은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될 것이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한 분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네요, 그 내용이. 자, 원행 스님 한 분만 남는데 28일 선거에서 선거인단 중 과반을 득표하면 차기 총무원장에 당선된다. 윤용걸 전 대표님, 왠지 정치권의 모습과 약간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나쁜 모습을 종교에 저렇게 담는 게 참 안타깝죠. 지난번에 왜 자승전 총무원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퇴했잖아요. 뭐 번복하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사퇴를 했는데 다시 선거를 하는데 4명이 출마했어요. 4명이 출마했는데 4명 중에 3명이 지금 그 교구별로 10명씩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자유로운 투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그냥 임의로 선거인단을 결정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금권 타락 선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그 하나 조건은 그 불복하는 건 아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지는데 선거 결과를 받아지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총무원장 선거가 있다는 거를 국민들이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불만의 표시라고 봐야죠. 아니 4명이 출마해서 3명이 자진 사퇴해서 1명만 나와서 당선이 된다. 이게 무슨 후보단이라도 아니고 이게 모양이 글쎄요. 이게 불교 신자분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저 송파 저쪽에 명성교회 같은 데도 세습 문제로 갖고 기존 교단에서 안 된다고까지 했잖아요.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 목사가 은퇴했으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서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밑에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가 종교인들이 일반 신도들이 종교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종교인 하면 불교면 부처로 돌아가야 되고 기독교인은 예수로 돌아가서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낮은 데로 안 가고 저 꼭대기 위에 쓰는 거죠. 종교인이 신도를 걱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이 기사 보죠. 서울대 63위, 성균관대 82위. 이게 뭡니까? 보니까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THE, 더라고 읽나요? TH라고 읽나요? 아무튼 THE, 전 세계 대학을 평가했는데요. 서울대 순위와 성균관대 순위가 이렇게 나서 두 대학이 100위권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네요. 여기 보면요. 전 세계 순위 표가 있습니다. 좀 보죠. 1위는 옥스퍼드 대학, 2위가 캠브리지 대학, 3위가 스탠포드 대학. 영국 평가 기관이라서 영국 대학이 1, 2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위는 이렇게 나왔고요. 서울대와 성대가 각각 63위, 82위라서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19년 기준이고요. 2018년 기준보다는 순위가 올랐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네요. 이경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학 순위.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니까 올랐다, 대한민국의 대학 수준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또 좋은 점은 원래 서울대 같은 경우 74위였다가 6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순위도 꽤 올라간 겁니다. 11등이니까. 그리고 성균관대는 111위에서 즉 100위 밖에서 82위까지 됐으니까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뭐 삼성그룹하고 어떤 연결되면서 아마 재단의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질이 높아졌는데 단순히 이렇게 수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문수라든지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의 어떤 순위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확실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만약에 순위가 올라갔다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김수혁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곳이 전 세계 순위가 아직까지 60위권에 멈추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평가도 그렇고 세계 대학 평가도 이제 그 대학 관계자들이 이렇게 썩 사실은 달가워하거나 신뢰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객관성에 좀 의문 제기한 측면도 있나요? 각 국가의 전략도 그렇고 대학의 발전 전략도 다 달라야 되는데 이걸 한 줄로 세워놓고서는 등수를 매긴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도 대학에 있지만 사실 이제 교수들 모여 앉아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평가 지표에 맞는 것만 이제 자꾸 이제 그 치중을 해가지고 학교 순위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수나 학생들은 실제 그런 만족도가 높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그 향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학 자체의 평가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다니는 학생과 교수들이 이제 얼마나 이 만족도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제 자기를 능력을 학교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썩 좋은 답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 뭐 옥스퍼드, 스탠퍼드 다 나왔습니다. 뭐 스탠퍼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 만나보면요. 아까도 방탄소년단 나왔습니다만 불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지금 대학이 어디로 갈 거냐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긴 거 가지고 좋은 대학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다 좀 다른 이제 기준들 좀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뭐 창의력이 중요 시대는 이런 부분에 맞는 기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크게 이게 또 뭐 엄청나게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순위 상위권에 보면요. 유럽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유럽 대학들은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지키겠다. 아마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짐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 SDI 소송 남용 막는 대가로 자동차 분야 미국 요구 들어줬다.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했다. 독소 조항을 빼선 ISDS 요 부분을 손질을 했다. 다만 자동차 부분은 내어줬다. 이런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 그리고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